보시는 차트는 구리금 비율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대표적인 10년 국채 수익률의 선행지표로 잘 알려져 있죠. 구리금 비율은 미래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행지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년 수익률과 구리와 금의 근원 선물 가격 비율이죠. 정확하게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구리의 민감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끝부분에 간격이 크게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리와 금 가치의 평가가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달러 강세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첫 번째는 달러 강세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스프레드가 모두 달러 강세로만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05년도부터 달러의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채권과 달러의 상관관계, 그리고 구리와 금과 달러의 역상관관계는 사실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스프레드를 설명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어도 모든 것이 달러 강세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달러 강세는 글로벌 경제 활동을 긴축시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불일치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 구리금 비율이 정한 레벨로 10년물 수익률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곧 글로벌 경제 체력은 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10년물 수익률이 낮아져서 2%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무조건 경기 침체가 발생합니다. 물론 금리가 높다는 조건이 어느 수준이냐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5.25%의 기준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물론 견해가 다 다를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 즉 금리를 올리고 실물경제에 얼마만큼 전달되냐의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럽은 통화 정책의 긴축 효과가 빠르게 실물 경제에 나타나고 있죠. 빠르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금리를 올리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은행들이 대출을 둔화하는 것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줄이면 경기는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최근 은행 대출 태도가 또 업데이트가 됐죠. 23년 3분기 기준 50.8을 기록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아지면 은행들이 대출 태도를 깐깐하게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상업은행들의 총 대출 상승률이고요. 빠르게 꺾였죠. 지금 빨간색을 칠한 부분은 경기 침체가 오기 전의 위치입니다. 지금이 역대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은행 대출 태도가 상당히 긴축적이고 대출 수요가 꺾인 상태,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게와 기업이죠. 이런 상태에서 대출이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심하다면 어딘가 부러지는 급격한 침체의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부채 이슈는 항상 불거질 테고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통화정책의 효과, 금리를 올리고 언제 실물 경제에 영향이 나타나냐?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는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1년 지나, 1년 6개월이 지나 이런 기간, 테크니컬적인 기간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단기, 장기의 자금 조달 비중을 살펴보면 됩니다. 단기로 빌렸다면 상환 여력이 짧죠. 그러면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장기로 조달 자금을 빌렸다면 아직 여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결국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금리를 높였을 때 높은 금리에서 장사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걸 시간적 여유가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석을 해야지 지금 경제가 금리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 이외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경기 침체를 가르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 미국만 펀더멘털이 좋다? 과연 그럴까요? 이야기, 내러티브는 상당히 좋습니다. IRA라든지 치포라든지 지금 백악관에서 갖고 왔는데 5,110억 달러가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미국이 3천억 달러 정도를 도로 깔고 SOC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보조금 정책과 실제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를 이어지다 보니까 그 파급 효과로 결국 미국이 이렇게 강한 게 이유가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게 보여지는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과연 미국만 혼자 펀더멘털이 강한 정도의 숫자냐? 일단 여기서 의문이 생기고 더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그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공급 과잉이죠. 애초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TSMC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인가요? 그랬거든요. 작년에 처음 애리조나에 팹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물론 미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망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반면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나왔죠. 게다가 여기는 중복해서 공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과잉 공급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TSMC 장비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지금 반도체 주가들이 어제 크게 떨어졌는데 저는 사실 이거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TSMC가 납품하는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죠. 물량을 쌓아놓고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수급 관련해서 수요가 생각만큼 탄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생각만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저도 그럴 것이 반도체 투자를 해오다가 올해 상반기 중반 정도에 다 정리를 했었죠. 지금 봤더니 제가 정리했던 가격대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TSMC가 공급 납품 업체에 연기를 요청할 정도라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기사고요. 물론 현재까지 TSMC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ASML의 EUV 장비까지 그렇게 납품 연기를 요청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상황 자체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높아질 만한 그런 경제 체력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이렇게 높은 금리 시대를 이어나갈 정도로 이렇게 해석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이게 시차를 주고 영향을 주는 정도지. 한마디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시차, 속도가 왜 차이가 났냐? 결국에는 이제 펀더멘털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 상반기에 경기 침체 전망이 일단 나왔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미국인들의 소비 행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글로벌로 비교를 해보면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강한 것은 맞죠. 유럽의 경우에는 너무 지금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도 원인이고 여기에 치포라든지 IRA 정책 등으로 인해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조금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적인 기업들의 체력 수준이 좋다라는 뜻이죠. 이걸 풀어보면 기업들의 자금 상황, 자금 조달 비용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장기로 자금을 조달한 비중이 높은 것이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저금리일 때 회사채를 발행해서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갖췄다라는 게 지금 미국 기업이 견딜 수 있는 원인이고요. 사실 이걸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실력이고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으면 펀더멘털이죠. 즉 기업의 건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로 그것도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 지금 시차가 벌어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상반기에 경기 침체 전망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도 원인입니다.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의미고요. 올해 상반기 SBB 파산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우려가 빠르게 확산됐죠. 이때 연준은 시장에 기대감을 넘긴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니까 장기금리가 빨리 안정됐죠. 장기금리가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이 올랐고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가계에 대한 심리, 소비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다소 역설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다는 건 장기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뜻이고 곧 실물 경제의 타격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는 건 장기 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인들의 소비 행태도 한몫합니다. 민간 소비 지출, 잘 꺾이지 않은 흐름이 최근 달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상반기 이후 초과 저축액이 고갈되었고 지금 팬데믹 지원 프로그램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메디케이드 대상 축소가 나타났고 푸드스탬프가 이제 끊겼죠. 결국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 학자금 대출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졌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소비가 줄어드는 게 맞죠. 5월 달에 종료가 됐으니까 6월 달부터는 사실 줄어드는 게 맞는데 저는 생각보다 미국인들의 대책 없는 소비 행태가 지금의 경기 침체를 이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축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써가면서 소비 지출을 이어온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와야 할 소비 둔화가 점차 늦어지면서 오히려 일부 지표에서는 소비가 강하다는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이어진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반전됐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비 지표, 소매 판매 상황이 빠르게 변했고요. 더불어서 두 번째 아까 원인, 이제는 아무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까 역설적인 상황과 반대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팬더멘털 측면, 잘 나가는 기업들의 팬더멘털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 소위 이런 얘기죠. 지구가 망해도 살아남을 기업들이라는 그런 주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 잘 나가는 일부 몇 개의 기업들, S&P 500개의 기업들은 현금사정, 팬더멘털이 탄탄합니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전반의 실물 경제를 판단하면 큰 오산입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으로부터 경기 침체나 이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인들의 소비 행태가 끝에 달했습니다. 신용카드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갔습니다. 절대 이용액이 증가한 것이죠. 여기에 그치는 거 아시냐? 신용카드 이자율이 2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결코 지속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일간에선 그럽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아직 2.43%로 역대로 낮은 수준이다.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신용카드 분석을 할 때는 더 중요한 게 바로 리볼빙입니다. 특히 리볼빙 잔액이 중요해요. 얼마나 돌려막기를 할 수 있는 그 한도가 남아있는지가 중요한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에 다 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소비 지출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4분기에는 본격적인 소비 둔화가 나타날 것이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눈에 보이는 데이터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 좋았던 미국 경기도 통화 정책으로 인한 반응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 또는 현재 경제 상황 모두 더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낮아졌는데요.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유가, 원유 가격에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이 3.1로 떨어졌다는 것은 경제 여건에 대한 단기 기대치가 소폭 개선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이 3.5에서 3.1로 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특별히 5년 같은 경우도 3.0에서 2.7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가 된 것이고요. 21년입니다. 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혔고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2년의 평균 수치 2.3에서 3.0% 수준에 약간 윗도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장기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죠. 2.7입니다. 이는 2.9에서 3.1이라는 범위를 꾸준히 유지하던 그 레벨을 낮춰서 더 떨어진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2년 동안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2에서 2.6이었거든요.
그거보다 살짝 웃도는 수준의 위치를 한 것이죠. 소비자 심리는 1.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67.7인데요. 이 부분은 22년 6월 가장 낮을 때죠. 역사상 최저치보다 약 35% 정도 높아진 위치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85 무렵이니까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이죠. 소비자들의 심리도 빠르게 둔화됐습니다. 실제 소매 판매 또한 위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경기 침체 우려만으로는 장기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예전에 한번 속았죠. 지난 3월달 SBB 파산 이후로 이제는 우려가 아니라 진짜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는 한 장기 금리가 꿈쩍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뭐 이런 분위기죠. 이제부터가 실제 본 게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